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헌법 수호로 포장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이 물 건너가면서 죽음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낮은 포복으로 안산을 덮치고 있다. 유족들은 얘기를 하다가도 정신을 놓고 쓰러지고, 희생 학생의 형인 어느 고3 학생은 등굣길에 실신하기도 한다. 지옥 같은 절망이고 저승사자 같은 정치인들이다. 정말이지 이제는 모두가 나서는 방법 외엔 없는 것 같다. 진상규명 없이 온전한 치유도 살 길도 없다.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때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등 치유가 필요한 곳에서 헌신해오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의 호소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대책위원회의 임성열, 김영순 공동대표 등 7명은 오늘 낮 12시부터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구 달서구 조원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 의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다시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잠자코 좀 있으라, 이런 말이거나 또는 세월호 사태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18일 밤사이 큰 외신들이 많이 발생했던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우선 진도에서는 무려 24일 만에 미 구조자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선체 수색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 조금 이따 알아보겠고요. 들으셨겠다시피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는데 친러시아 반군이 쐈던 미사일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게 유력합니다. 미국이 아직 구체적 정보를 갖고는 있는데 공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크 미사일이란 것이 발사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밤사이에도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번엔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 확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5시간의 휴전 이후에 공습과 지상군 투입이 재개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20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지냈죠. 현재 국민라디오 고상만의 수사반장도 진행하고 있기도 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 연결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정말 수사권을 부여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특위와 없는 특위의 차이점, 일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히 좀 질문하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많이 올려주십시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뉴스 브리핑 들어가죠.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무려 24일 만에 세월호에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세월호 3층 식당 칸에서 세월호 여성조리사 이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단원고 2학년 2반 윤모 양의 시신을 수습한 지 24일 만입니다.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씨가 차고 있던 귀고리와 몸에 지닌 열쇠 뭉치 등을 볼 때 이 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들 예모 씨는 조카 돌잔치가 내일인데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오셨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세월호 미구조자는 10명입니다. 네, 아직 한 번도 수색을 하지 않았던 4층 선미의 다인실, 거기는 아직은 진입을 못한 겁니까? 예, 거기는 진입로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24일 만에 시산구가 수습이 됐는데 사고대책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색 방식 바꾼 게 좀 성과를 냈다 뭐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운이 좋게 찾아진 겁니까? 예, 사고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업체를 교체하고 새로운 잠수기법을 채택하면서 수색구역을 서로 맞바꿨던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0일부터 표면공기 공급 방식에서 나이트록스 방식으로 수색 방법을 바꿨는데요. 나이트록스 방식은 질소 비율은 낮추고 산소 비율은 높인 공기통을 메고 직접 잠수하는 방식으로 언디네 방식보다 30분 정도 더 수중에 머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공개 토론하자고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오늘 여야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항의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양 당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7월 16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730 재보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남규현 민교협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 13명은 유족들이 단식 농성 중인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광화문 오전 광화문에를 잠깐 들렀다 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비장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스님들, 조계사 스님들에 이어서 또 활동가들, 인권활동가, 지금 열거한 분들 이외에 박래군, 인권지킴이 이런 분들이 속속 참여했는데 사뭇 비장했고 결연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국민공개 대토론회 갖자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일종의 압박 작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언론사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진상규명 의지 없음에 실무적 차원의 TF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의 교착 상태가 불가피했음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광주 도심에 추락한 헬기, 처음에는 저고도 비행 상태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고 직전까지도 정상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가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항로를 유지했고 저공 비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헬기가 저공 비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있지만 목격자들이 헬기가 추락하는 상황을 저공 비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의 박정권 팀장은 사고 헬기가 고도를 높이는 상승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일 때문에 추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인 불명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은교 대원, 평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해 왔었고 헬기 추락 사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예, 고 이은교 구조대원은 추락 사고 1시간 전에 한 대학 교수가 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노후된 재난구조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또 이 대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방 국가직 전환 토론 주제로 다뤄주세요. 국민이 빈부격차에 따라 안전을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방관의 사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안병국 소방장의 동료 곽희봉 소방교가 한 말입니다. 곽 소방교는 고 안병국 소방장이 15년 전 헬기 사고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곽 소방교는 15년 전인 199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공군 헬기 불시착 사고 때도 살아남았던 안 소방장이었기에 이번에도 살아 돌아오리라 굳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하겠다. 농민단체들 상당히 크게 격렬하게 시위 벌였죠. 예, 그렇습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농민들은 쌀을 뿌리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정부가 식량 주권을 팔아넘기고 있다며 쌀 시장 개방 선언 시기를 미루겠다고 해놓곤 기습적으로 발표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5일에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 창녕군의 농민들은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으며 쌀 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오는 21일부터는 경남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예견이 되어 왔기는 했지만 쌀시장 개방 놓고 여야 각각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가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의무 수입량이 최고 82만 톤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 정과 농민단체의 사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공론화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살된 강서 지역의 그 재력가 송모 씨, 이 송 씨한테서 금품 한 1,700~800만 원쯤 됐었죠. 네. 모 검사 대검 감찰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군요. 조사가 아니고 수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대검 감찰본부는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부부장 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서 해당 검사가 실제 피살된 송 씨와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또 송 씨가 피살된 이후에는 유족과 연락을 해서 금전 출납장부 내역의 삭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계좌 추적과 더불어서 다음 주 중으로 해당 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부부장 검사면 아직 검사 시작한 지 10년 조금 넘은 15년은 채 안 될 그럴 정도 연차인데 왜 또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젊은 검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독직성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 직행버스 입석 금지시킨 거 놓고 곳곳에서 불편과 너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이런 거 많이 터져 나왔죠. 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해 수도권 교통대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뜻하지 않았던 것은 사전에 버스가 승객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중간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떠난 문제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서 장관은 입석 승객 숫자가 15,000명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이 돼서 222대를 증차를 했는데 이를 나중에 다시 280대로 늘린 것이라며 중간 정류장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16일 입석 금지를 제대로 따른 버스는 10대 중에 2대꼴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우 10대 중에 2대만 지켰는데도 수도권 위성도시의 종점 부근에서 그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현실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예상치 못한 채 그저 그냥 저 고속도로에서 서서 다니는 승객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일테면 이제 세월호 사태 이후로 안전 강조하면서 이러는 거죠. 네. 무조건 입석 금지시키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실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테면 서울의 위성도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들의 종점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면 불과 두세 정거장 때부터 이미 만석이 되어버리고 예. 그 뒤로는 다 입석을 콩나물시루처럼 그렇게 오갈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나리들은 좋은 동네 살아서 그러는지 다 서울 특별 시민일 리는 없을 텐데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정책을 해놓고 무슨 더군다나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10대 중에 겨우 2대밖에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하겠답니까? 아니면 좀 개선책을 내놔서 개선책을 만들 때까지는 단속 안 하고 예전대로 입석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번 한 달간은 단속을 진행 중은 아니고요. 다음 달 중순부터 단속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이번 한 달은 시범 운행의 개념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 달 사이에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충청 이남지방 20에서 60mm, 강원도 등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입니다. 서울도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모레인 일요일은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이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 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로 상을 차립니까? 예, 저희 오늘은 쌀 시장 개방 특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했던 것, 농민들 시위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야당과 이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초대 이사장이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예. 이쪽 농업 개방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오늘 저희하고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정부에서는 관세화, 그러니까 개방을 관세화라고 하는데, 관세화를 하는 게 더 낫다. 그걸 안 하려면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늘려가지고, 그러는데 관세화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성훈 전 이사장의 말씀은, 이게 개방이냐, 현상유지냐, 이 두 가지의 선택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방이나 현상유지냐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이제는 개방을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네. 두 가지 선택뿐만 아니라 협상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질의 겁을 먹고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TO나 여러 가지 우루과이 라운드 규정을 보더라도 개방을 의무 수입 물량 이거를 끝나면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도 있지 않다. 그 조항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봐서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관세화라는 말도 어렵고 그래서 좀 최대한 저희가 쉽게 네. 설명하는 그런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소식은 오늘 단식 5일째인데요. 단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도 합니다. 단식 수정을 해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한 분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네. 또 오늘은 종교계나 이런 데서도 소위 동조 단식이라는 것에 나섰고, 네. 또 내일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주최 측이 유가족들이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소식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에 케이슨이라고 엄청나게 큰 구조물. 예. 예, 그게 지금. 유실되고 좀 그랬죠. 몇 개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에 태풍 볼라벤 때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너구리라는 태풍은 사실 제대로 오지도 않고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게 아예 못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는.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지만 실제로는 10층짜리 건물 크기 엄청나게 큰 구조물인데, 예. 그런 것들이 뒤틀리고 떠다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박하영 PD랑 뉴스 PD들이 제주도에 오늘 직접 내려가서 현장에 배를 타고 나가서 찍고 촬영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10층 높이나 된답니까? 예, 엄청나게 큰. 그럼 한 30m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어마어마. 사진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방파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태풍이 스치기만 해도 되는 그렇게 되는 곳이 과연 민군 복합항을 건설 해군 기지에 적합한 곳이냐? 글쎄요.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고 뭐 정부에서는 그 민군 복합 미항인가요? 네.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무슨 뭐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자연 환경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9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9시 뉴스로 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주택대출 받을 때 이제 흔히 LTV하고 DTI가 있는데 먼저 LTV는 집값에 얼마까지만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규제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먼저 LTV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 융자 가능한 금액의 비율, 즉 융자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DTI는 이제 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네. 정부가 금융 규제, 즉 LTV, DTI를 풀어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재세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채만 보면 지난 5년간 정부 부채는 매년 20조가 늘고 공기업 부채는 매년 40조가 늘고 가계 부채는 매년 6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5년 동안 거의 100조가 증가하고 공기업은 거의 200조가 늘고 가계 부채는 300조가 늘었는데 장관님 지금 그 말씀 이 통계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저는 부채 증가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부채가 늘어난 그 원인과 또 그게 한국 경제에 앞으로 방향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네, 그러니까 빚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경제 부양하는 것도 틀림없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빚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렇게 LTV DTI를 완화하는 것은 빚을 늘리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 실수요자가 아니 아무튼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대부분 전세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청청래 의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사태가 왔다. 그때 IMF 사태가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왔죠? 그 YS 정부 말기에 왔는데 그 수습을 만약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세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왔는데 실제로 그 수습을 하기 위한 적자를 발행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불가피하게 빚을 내더라도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빚의 규모로 경제를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민정부 10년보다 빚을 5배나 더 냈는데 국민들 살림살이 5배 좋아졌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무리가 따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신하경 의원 부채만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득 상승을 감안하면은 주택 구입 여력이 늘어나는 가게도 몇십만 가구가 있다 하는 분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집없고 필요한 사람은 여력이 안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에게 집 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빈부 현상이 더 벌어져갖고 빈부격차. 근데 그게 이제 집이 과거에 천정부지가 오를 때 얘기고요. 지금 집 사서 거기에 무슨 천문학적인
그 이익을 옮기는 거 지금 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4대강에는 큰빛 벌레, 나머지 땅에는 큰빛 백성. 네, 6시 정확히 들어왔군요. 정각. 잠시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네. 왕싸가지님께서 광주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위증의 대가, 그 오타인가 보죠? 위증의 대가 보훈공천, 이런 트위트를 삭제하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 보고 광주선관위 징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비리당은 조폭 정권인지 유신시대인지 이미지 사진은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명확히 다 100%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으로서는 추론 정도만 조금 가능합니다. 뉴스를 검색하고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몇몇 가지 팩트는 좀 확인도 해봐야겠네요. 어쨌거나 중앙선관위 보고 광주선관위를 징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선관위 내부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정당과 선관위 사이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있는데 풀 텍스트를 먼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오케이 마린님. 제가 오케이 마린이라고 읽는 게 맞죠? 언제 보니까 김용민 PD는 옥마린 이렇게 발음해서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그랬었습니다. 새누리당 수원 후보들 지금 수원 3곳 재보선이 열리는데 버스 입석 금지 그 불똥이 튈까 조심조심하고 있다. 이번 입석 금지 시행의 최대 대란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에서 새누리 후보들이 정부를 질타하면서 불만 누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행히 수원은 입석을 현재 허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는데 진짜 코미디다.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몽둥이 들겠죠.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사과를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서울과 그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건 줄 알았더니 도시마다 조금씩의 자율성이나 이런 걸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것은 당연히 굉장히 큰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은 5분 상간으로 지각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위성도시 주민들의 숙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성도시에 사는 것은 물론 공기가 맑거나 대대로 거기 살아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이나 전셋값이 폭등하고 그것에 따라갈 수 없는 소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온 분들도 상당수일 텐데요. 몇 번의 전세 대란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렇지만 직장은 서울로 나가야 하는 그 출퇴근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고려 없이 그동안에는 버스 통로에 아주 이렇게 빼곡히 들어차서 입석 손님이 많게는 25명 내지 30명이 될 때도 있다. 그런 버스 기사의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44석인가 하는 버스 그 승객만 딱 태우고 떠나버리면 종점으로 역 방향으로 종점으로 가서 거기서 줄 서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아예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지하철역까지 택시나 마을버스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울 것이고 그렇다고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자니 고속도로 나와 보면 또는 서울로 통하는 간선도로에 들어서면 그건
주차장처럼 꽉 밀려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기름값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흥 수긍이 간다고는 하나, 충분한 현실적 보완책, 이를테면 버스를 증차한다거나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종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종점 부근에서부터 이미 만석이 되어버릴 거니까 분산을 시켜서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정거장부터 출발하게 하는 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상상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의 문제죠. 성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게 무슨 어느 먼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거 겪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다들 세종시로 내려가서 모를까요? 지금 수원에서는 이게 큰 선거 이슈가 될 뻔했는데 어마어마한 불만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수원은 그렇지 않았다. 참, 여당이 선거 분위기 유리한 게 별게 다 참 작용을 하네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하님께서 아주 고단의 풍자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는 녹조 라떼를 마시고 출근할 때는 입석 금지된 버스로 정시 퇴근을, 그리고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고 기한이 다 된 원전과 고압 송전탑 밑에 집을 짓고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무성의한 새누리당에게 청원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청원인데 대단한 풍자 아하님 대단하십니다. 필력이. 하나만 보고 정가산책 들어가겠습니다. 물잡이님께서 헬리콥터는 원래 동력을 상실해도 로터가 있어서, 로터가 뭐죠? 저는 잘 모르는, 로터가 있어서 바람개비가 돌며 떨어지는 것처럼 배가 먼저 땅에 닿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마치 그냥 거의 직각으로 곤두박질 쳤죠. 머리 앞부분부터. 마치 미사일이 떨어지듯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겁니다. 조종사의 의도였거나 기체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분은 비행 물체의 작동 원리나 제작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같은데, 지금 블랙박스가 수거가 돼서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공식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정가 인터뷰, 죄송합니다. 정가 산책 들어가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막 말 꼬이는 거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어요. 이게 좀. 양정대 기자 고정 팬이 많아가지고 내가 귀하와 전화를 하려다 보면은 저도 주눅이 들고 무슨 말씀이세요? 실수 안 하고 잘 묘셔야 한다는 게 막 바짝 긴장이 돼서 말이 다 꼬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국회 기자실에서 제일 큰 뉴스가 뭡니까?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오히려 네. 아침에 조선일보 김영 칼럼이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쓴 거? 예. 왔다, 작정하고 독하게 쓰는데, 안 잡혀간대요? 그렇게 써도? 글쎄요, 만약에, 어디 다른 기자였으면, 다른 데 기자였으면 잡혀갔을지 모르겠는데, 감히 조선일보 기자를 어떻게 잡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조선일보 기자를 못 해봤네. 제가 신문사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래서요. 오늘 김영 칼럼 보면,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얘기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풍문을 사실 정면으로 다룬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4월 16일. 문제의 7시간 동안. 당일. 세월호 참사 당일,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뭐 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제때 제시간의 보고를 그렇게 늦게 받았느냐, 이제 보고받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첫 지시가 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처럼
큰 지시를 했을까? 뭐 이런 소문 이런 네.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디서 뭐 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뭐 간간히 하긴 했었고 야당 아니고 이강윤의 오늘일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도 제기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 풍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지면을 통해서 혹은 이 방송 멘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더군다나 이 보수 정권을 자임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취임 1년 5개월밖에 안 된 아직 시기적으로 보면 레임덕이 한참 먼 그런데 이 보수의 보수 진영의 이제 여론을 주도한다는 이 조선일보가 김영 칼럼을 통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이 비선 라인과 따로 모임을 하고 있었다. 예. 이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칼럼을 쓴 것 아닙니까? 뭐 정보를 갖고 썼는지 좀 궁금하더군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 것처럼 썼습니다. 더군다나 그 맥락을 읽어보면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이게 표현이 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소간의 불경스러운 듯한 그런 이 해석이 되는 대목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정모 씨 뭐 언급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대체 조선일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김영 칼럼을 썼을까? 네. 이걸 두고 사실 이제 이런저런 뭐 해석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자죠. 조선일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의 새 당대표를 뽑아놓고도 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위원방구 얘기도 안 했다. 네. 이거를 조선일보가 일면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곧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다. 내가 청와대에서 먼저 들었는데 보안 유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네, 초보 당대표로서 실수가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가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가서 사실은 이 새로 당대표 된 사람이 불과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답변을 끌어내고 이튿날 곧바로 김영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에 관한 풍문을 정면으로 다룬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혹은 뭐랄까요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전에 정권 출범 초기와는 달리 그렇죠. 좀 초기와는 달리 뭐 좀 다른 판단들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팀워크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레임덕 얘기 뭐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면 예. 더군다나 외부 기고인의 칼럼이 아니고 자사 기자의 글이니까 충분히 안에서 데스크도 보고 편집국장이나 주필라인에서 수위도 충분히 사전에 조절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정모 씨라고 실명을 박아가면서 야 이거 좀 뭐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도 활자화 시켰다는 거에는 조심스럽게 뭔가를 헤아려 볼 대목은 분명히 있죠. 잠깐만요. 국물도 없수다라는 우리 청취자께서 아까 우리 양 기자하고 저하고 순전히 농담으로 했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바로 시정을 하십시다. 감히 조선일보 기자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단순 농담은 아닌 듯해서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100% 단순 농담 맞습니다. 잠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아이 무슨 조선일보 기자가 뭐 저기 하다고 우리가 감히 이러겠습니까? 예, 양 기자 다시 말씀 이어가십시다. 네네. 국물도 없수다님 오해 안 하시죠? 네. 그럼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지지율이 동시에 곤두박질을 쳐요. 이거 뭐 헬리콥터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율 보통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예.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 파동까지 겹치면서 이 시진핑 주석 방한했을 때 잠깐 반짝 올라가는 듯 혹은 내리막이 멈추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내리막 내리는 정체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 이게 결국은 정말 뭐 앞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에 대한 염증, 불신 이런 것들을 훨씬 가중시키면서 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혹은 이제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730 재보궐선거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 또 한국갤럽조사 정례적으로 지금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그쪽에서 머물고 있거나 약간 하락세를 보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이 지방선거 인사파동 여파로 6월 초중반에 30% 고개를 넘어서거나 뭐 30% 조금 올라갔거나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20% 중반대까지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이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인사파동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예, 흡수하지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파동 문제로 해서 또 하락하는 이런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새누리당만 지금 40%를 또 다시 넘어서면서 네. 이 홀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얼마나 지금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심한 상황인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또 하나 이례적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의존하던 새누리당은 조금 올라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하락세 내지는 정체돼 있고 예.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하면서 조금 반짝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수치상으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말이지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떨어지고 야당도 떨어지는데 새누리당은 올라간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평론 이렇게 글 쓰고 방송 나가고 해왔는데 여론조사는 딱 51%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뭐 그 비과학성이나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그건 오로지 참고 자료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답이 애매하고 서로 입론이 팽팽하게 다퉜을 때는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찾아갈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항상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평소에도 인정하면서도 막판에는 그거에 서로 기대는 게 많은데 네. 그때 한 번 더 좀 서로가 서로를 다잡자 그런 측면에서 경향이나 추세만 보자 뭐 이런 건데 그 묘한 정치적 정서의 흐름까지를 잡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수치상으로 나온다는 게 결국은 대답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네. 또 그리고 무엇을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 잠깐만 드리면 예. 제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그 사회학의 뭐 주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학은 미국에서 건너온 개량 사회학이 많은데 이제 예. 인데요. 이게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요. 제가 뭐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론조사는 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의도에 대부분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그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어쩌다 들어갔는데 그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죠? 자, 야당이 정의당 우리 뭐 안 합친다. 이번에는 우리 자력으로 한다. 그래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야당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 꺼냈을 때 거의 콧방귀도 안 끼더니
요즘 뭐 좀 똥줄이 탑니까? 시쳇말로. 코가 석자가 돼서 그러나요? 야권연대 검토 얘기가 막 공사석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할 것 같아요? 일단 야권연대 이번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야권연대가 또 물론 매번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굉장히 절실해하는 그런 뭐 기색이 역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사실 야권연대 이게 뭐 매번 선거 때마다 한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실제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거의 수도권 충청권에서 완패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놨다가 이제 상황이 이러니 야권연대 하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구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각 선거 지역별로 이 후보 캠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듯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짜고 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실은 좀 너무 그동안에 뱉어놓은 말들이 좀 뭐랄까요.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도 커요. 네. 그러니까 자기 당 내부에서 공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 네. 이 지금 이제 이 재보선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 주승용 사무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정의당은 좀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니까 공당의 사무총장이 다른 당에 대해서 선거에 나오라 마라. 예.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만하고 그럼요. 굉장히 좀 복선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상대 후보, 상대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제가 오늘 정의당의 뭐 핵심 당직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승용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네. 사과 정도가 아니고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야권연대 논의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겠지만 네. 지금의 야권 분위기 전체로 보면 이 야권연대 문제 아무리 선거 이게 다가오더라도 큰 판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주 사무총장은 그건 뭐 실수 이런 걸 떠나서 재선인가 3선쯤 되죠? 지금 3선 의원이죠? 예. 어떻게 그 선수에 이르도록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말이란 평소 자기 시인의 의사나 사고나 철학의 반영이라면 그렇죠. 저도 매우 놀랐고요. 그거는 뭐 오히려 야권연대 되려다가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2017년 무슨 대권 빅 플랜이 만약에 있다면 여당의 제1야당의 사무총장 정도라면은 뭔가 그림이 있을 텐데 네.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서의 흐름,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나 어떤 의제들로 설정을 해서 어떤 타임테이블 속에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뭐가 없이 그냥 자기의 선수, 자기 지역구에 가면 자기가 파워맨이고 이런 것들에만 도취돼가지고 저렇게 쓴벅쓴벅 즉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그런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지 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애정어린 비판인 건데 우리가 뭐 특별한 어느 정파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들 느끼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그런 점에서는 제1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애정어린 비판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청취자분들 뭐 혹여라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고마웠고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을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 지내셨죠? 고상만 전 조사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국민 라디오 편성표에서 이렇게 봤는데 미안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수사반장이라 그래서 저는 최불암 씨처럼 생기셨을까 하고 사진 봤더니 최불암 씨는 아니대요. 예. 젊죠. 챙겨서 듣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종종 가끔 봤습니다. 예. 지금 바로 질문 드리죠.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특별법 놓고 수사권이 쟁점입니다. 수사권을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좀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봐 주실까요? 아주 쉽게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네. 강제적 권한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네. 일단 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거든요. 강제적인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조사권은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강제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 오지 않는다면 3회 동안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과태료. 그게 이제 과태료. 범칙금이 아니고. 예, 벌금은 형사적 처분이고. 그렇죠.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거죠. 예. 근데 수사권은 만약에 그가 불응한다 하면 그를 체포해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 체포해서 봐야 될 사람을 들고 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강제적 조항을 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거군요. 예,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소환해서 데리고 온다. 네. 예.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하실 때 장준하 선생 죽음 많이 다루셨죠? 예, 조사관으로 있었죠. 네, 그때는 수사권이 없었죠. 수사권이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던 건데 주질 않았고요. 조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로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와 함께 버무려서 말씀해 주시면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해가는 데 있어서 수사권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이른바 학생 운동권 출신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던 녹화사업입니다. 이른바 녹화사업인데 붉은 사상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이게 이제 당시 보안사령부의 주도하에 시위 중인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군대를 갈래 감옥을 갈래 부모한테 물어봐서 감옥 대신 군대 간다고 하면 바로 그날 영장을 발부해서 다음 날 군대 입대시켜버리는 거예요. 체포한 다음 날. 네. 그렇게 해서 들고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군대 가서 의문사를 당했는데 예. 이렇게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건을 그 과정에서 프락치를 요구받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걸 조사하던 중에 저희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녹화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명령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과 노태우를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고 3회를 출석 요구를 했는데 끝내 거절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2천만 원씩을 부과하고 했는데 그들은 그 과태료도 내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장준하 선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1마일 국가정보원의 자료, 우리가 봐야 될 자료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수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조사권에는 현장 실지 조사권만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권한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무사령부도 가지 못했고 또 국가정보원의 자료실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권으로 인한 한계였고 바로 이 부분을 뚫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사권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월호 사건에서 진짜로 봐야 되거나 만나야 될 사람들한테 묻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보장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효율이 그렇죠. 떨어짐은 물론이려니와 그 멤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충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 희생이라고 치더라도 일단 진실 접근 자체가 대단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명확하게 그냥 제 판단을 제 경험상의 판단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만약에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작서부터 실패를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양보하는 순간 사실상 진상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단언. 그러니까 조사 활동을 해보신 분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단언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죠? 정말 결정적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뭐가 결정? 그러니까 수사권을 주는 순간 이것이 어떤 영향력과 파급을 미칠지를 저쪽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자기네들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해라. 이만큼만 해라. 청와대까지는 오지 마라. 예를 들어 특정 누군가는 만나지 마라. 그 사람은 연관성이 없으니 수사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아무런 통제가 불가능해요. 자, 고 반장님. 예.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한마디 여쭙죠. 수사권을 갖게 되면 제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하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는 문제였는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권으로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은 협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만나야 될 마지막 지점에 있는 그 사람은 안 나와요.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도 청와대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고 현재도 미궁에 빠져 있는 게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에 대통령의 행적이 지금 묘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적당한 선에서 그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건 사실 청와대인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95년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YS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갖다가 법무부, 지금 검찰 이쪽에서는 수사권 절대 못 주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심의 문제인데 이 사안이 자기에게 직결돼 있으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짧게 여쭙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답해 주시죠.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장 두려워하거나 겁낼 사람은 어디에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직 잠깐만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일단. 당연히 지금 현재 모든 사안은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왔지만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비서실장도 다 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면 지금 현재 많은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도대체 그 시각에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도 이 사안에서 밝혀져야 될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대상,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는데요. 네. 특위에서는 그 문제하고 이렇게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닐까요? 그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 것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얼마든지 협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벌 대상이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참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 대통령은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조사를 받는 거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건의 국가 개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개조하려면 그에 걸맞는 정도의 개조 정신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죠. 바꾸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5.18 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특별법을 유족의 요구대로 수용해라라고 지시해야지만이 진짜 대통령의 눈물을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연설가이시기도 하시군요. 우리 간장님. 그건 아니고요. 여당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다가 즉 수사권은 주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보다가 정 모자라면 특검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특검은 이미 유명무실합니다. 특검이 효율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같은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특검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통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수단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하는 방식이 사실상 특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검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특검은 한 명의 특검과 특검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쉽거든요. 한 사람만 통제하면 되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복수 또는 3인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5명이 사실상 특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에 모두 15명의 위원이 있는 거고 그중에 3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는 건데 이렇게 15명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건데 이 특검에서도 사실상 유족이 권한이 굉장히 세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고요. 15명 중에 불과 3명만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거고 나머지 12명은 여야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들을 그래서 뭐 마구잡이로 뭐 수사 권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5명이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진실은 이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으로 하면 되자가 아니라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이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일부러 신호등 많은 국도와 농로를 거쳐서 갈 필요가 있느냐? 톨게이트 들어가서 바로 서울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한 걸 본인들도 알면서 안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속 시원한 말씀 잘 들었고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최불암 수사반장보다 훨씬 명쾌하고 아주 분명하시군요. 앞으로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고상만 전 조사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어서 오이소. 퍼뜩 오이소.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국민밥도둑 명품 간장게장 죽도락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과메기와 간장게장을 국민라디오에서 광고한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스토리텔링님의 말입니다. 거품을 쏙 뺀 착한 가격으로 만난 국민라디오의 생방송과 팟캐스트 광고 효과, 시장도 놀랬고 상인들도 놀랬는데 은행 통장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라디오 광고사업팀에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 살아 숨쉬는 생명력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믿고 지켜주는 국민라디오 광고로 어서 어디서 파트 어디서 느낌 하니까. 네, 국제뉴스 비껴보기. 여러분 기다리셨던 윤재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많은 독자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청취자겠죠? 아, 네네, 청취자. 저는 윤 의원께서 아무런 연락 두절 상태에서 출두하지 않는 바람에 약 15분을 아무런 원고나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한마디. 아니, 휴대전화가 망가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별일 없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외신 큰 것들이 많이 터졌네요. 예. 민항기를 미사일로 쏘질 않나. 또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드디어 투입되질 않나. 이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헬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아, 예. 그건 아침에 많이 다뤘고요. 네. 자, 우선 민항기 미사일 격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네. 피격된 보잉 777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283명 그리고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물론 전원 사망했습니다. 네. 상당수가 네덜란드인이고요. 그중에서 승객 40여 명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예. 그 국적 확인되지 않은 승객 중에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우리 정부 확인 나섰죠. 외교부가 확인 나섰습니다. 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지금 탑승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고 개요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접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친러 반군하고 우크라이나군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죠. 근데 왜 그 위로 해필 지나갔대요? 그 민항기가. 항로가 그렇게 돼 있으면 항공로가 그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없이 가야죠. 왜냐하면 그걸 이탈하면 또 이제 교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그 항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 나면서 지난 3월부터 네. 카알하고 아시아나는 다른 항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카알하고 아시아나는 그래도 세계 톱 수준의 항공사입니다. 특히 카알 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위 이내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금방 바꾸겠지만 말레이시아 항공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질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수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저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좀 사고 내용.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객기 추락 지점이 이제 러시아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동부 도네츠크 도시의 샤흐토르스크 힘드네요. 이 근처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교전 중인데 반군이 장악 중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군이 쏜 미사일에 로켓포에 휴대용 로켓포에 맞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반군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뭐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쏜 거 아니다 막 서로 떠넘기고 그러던데. 예, 반군 측 당연히 정부군을 지목하고 나섰죠. 예. 이제 도네츠크주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스스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참칭하고 나서는데 네. 하나 만든 거죠, 그냥 예, 급조해서. 근데 여기 이제 총리도 있습니다. 이 총리가 얘기하길 반군에게는 상공 10km 지점의 항공기를 격추할 만한 무기가 없다. 사실 그럴 거예요. 반군이 뭐 갖고 있는 무기 이런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보유한 로켓은 사거리 3km, 그러니까 상공 3km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민항기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데로 그렇죠. 가잖아요. 예. 네. 3만 피트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제 생각에는 반군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제 상공 10km 지점의 목표물을 격추하려면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미제 팩3하고 비슷한데 팩3보다는 가격이 3분의 1이고 성능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S-300을 사와야 돼요. 근데 팩3 사잖아요.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타르 통신에 따르면은 물론 이타르 플러스 우크라이나 통신입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보유한 이 부크 미사일이 이게 이제 10km까지 가는 거죠. 예. 하루 전에 도네츠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정부군 쪽에서 격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민항기를 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78년도에 무르만스크 네. 우리 칼기 기억나시죠? 기상 착륙. 네, 왜냐하면 네. 자칫 조종사들이 그게 적군의 뭐 항공기, 수송기 뭐 이런 거로 착각할 수도 있죠. 덩치가 크니까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경고 사격이라도 한번 하고 대응하는 걸 봐가면서 격추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르만스크 때는 경고 사격을 해서 이제 비상 착륙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조금 부상당하고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경고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와중에 정부군과 반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뭐 경고 사격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나저나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뭐 방송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툭 떠가지고 이걸 이제 국내 정치 분야는 아니지만 이걸 톱뉴스로 처리하면서 아침에는 파악할 만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렇죠. 예. 와이어 외신 들어온 것도 몇 개 안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유니언 오시면 좀 소상히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S-300을 사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아니 따져보자고요. 가격 3분의 1, 성능 약간 좋아. 아하. 그리고 우리는 무기를 다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린님께서 우리 청취자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격추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에 에이즈 전문가가 100여 명 타고 있었다는데 세계 에이즈 학회에 가려고 말이죠. 혹시 뭐 확인된 거 있습니까? 그럼 그 관련해서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 그 정보는 취득을 못 하셨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뭐 에이즈 학회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말레이시아입니다. 네네. 우리 이 청취자들의 정보 수집력 및 팩트 찾아내고 하는 게 대단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외신 전문 기자면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무슨 학회가 열릴 예정이었는지 이런 것쯤은 파악이 되셨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사건 얘기 그 정도 하고요. 뭐 이스라엘 얘기 해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다니요? 지상군 말이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80% 내지 90%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면전이 된 거죠. 뭐. 된 건가요? 네, 이미 된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스라엘의 뭐 지상전으로 응전할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거기는 자살
폭탄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저 왼쪽 이제 해안가로 디귿자처럼 가자 지구가 봉쇄돼 있고 오른편에 또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가 있죠. 뭐 본부라고 해야 되나 좀 큰데.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협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도 뭘 무기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 자체가 정규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화력이 세니까 결국 이제 어린이하고 여성 뭐 민간인만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미 실질적인 전면전에 들어갔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를 뭐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그런 걸 또 저한테 물으면 아니 우선 화력상으로 보면 그 뭐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은 결사항전을 할 테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고 지구촌에 비난이 빗발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협상 쪽으로 조금 또 좀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역시 탁월하십니다. 다른 특파원께서 바로 또 후속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에이즈 학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이 이 비행기에 많이 탑승하고 계셨던 건 맞고 이 사고로 인해서 열리려던 에이즈 학회는 취소됐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유엔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줄여서 비규약 인권위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아베 신조 정부의 최근 고노 담화 검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위안부라고 부르지 말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데 이게 위원회 평소 지론이기도 해서 아마 문창국 총리 후보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해 주시죠. 15, 16일 양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이 바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 정례 보고를 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성노예 피해를 감추기 위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쓴다. 1996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문서를 시작으로 유엔에서는 각종 공문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2012년도에 미국의 모든 문서 등에 위안부를 강제적 성노예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수하고 있죠. 일본 외무성의 인권 인도과장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위안부가 1926년 노예 조약의 노예의 정의에 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끌고 갔으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유엔 보고서의 성노예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인식은 참.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 영토에서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미중 간의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고수급끼리는 그 어떤 긴장이 있어도 또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바로 이런 게 이제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호주를 방문 중인 그 판찬농 중국 인민해방군 부사령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제 이제 토니 에벗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이런 내용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전했는데 중국군이 이제 오는 10월에 호주 북부의 그 준주죠. 노스 테리토리라고 있습니다. 노선 테리토리지. 거기에서 진행되는 코아리 훈련, 이건 뭐 이제 호주 원주민 용어인데 코아리 훈련에 참가해서 다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찰스 다윈이 발견. 저도 1999년에 호주 가봤습니다. 북부에 상록수 부대 전기할 때 가봤는데 종군 기자로. 여기에 이제 미 해병과 호주군 제1여단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이제 중국군하고 같이 합동 훈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실제로 뭐 어디 뭐 적군을 대고 하는 건 아니고. 군사 훈련을 통해서 우위가 증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뭐 호주 맥주도 마시고 뭐 호주 뭡니까 캥거루 고기 같은 것도 먹고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확인하자고요. 이 다음에 10월 달에. 알겠습니다. 군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오늘은 뭐 전부 다 계속 군대 얘기 아니면 미사일 막 뭐 이렇네요. 어떻게? 예, 그렇게 되네요. 어떻게? 일본판 해병대가 생긴다는데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 해에 이때 이제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해서 이 수륙 기동단 이거 연습하는 걸 갖다 훈련하는 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 해병대를 본떠서 이제 3,000여 명 규모로 창설하는 이 해병대죠. 네. 예. 근데 이제 네. 우리 해병대보다 조금 세요 이게. 왜냐하면 수륙 양용차는 우리도 있는데 네.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 전투기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요. 수직 이착륙기까지 갖춘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화력이 세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럼 훈련을 어디서 한답니까? 그 나가사키는 그 사세보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세보항 앞바다에서 이제 했는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해병대 평소에 훈련하는 거 있죠? 예.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 세단 뜻이에요? 약하단 뜻이에요? 약한 거죠. 아, 우리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인데 약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해병대들이 평소에 그냥 슬슬 하는 훈련.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공군 장교라면서 해병대는 또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해병대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해병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짧게 하나만 여쭙고 오늘 윤 의원님과의 만남은 아쉽지만 작별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륙 기동단 창설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요? 예. 당연하죠. 네. 이제 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그 지점이 어디 있냐면 오하우 섬에 있습니다. 예. 여기 저도 놀러 가봤는데 그래서 그걸 태평양 포럼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륙 기동단이 없다면 일본은 결국 미국의 젊은이에게 분쟁 지역 방어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수륙 기동단 창설, 해병대 창설의 당위성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작년도에 발표한 아시아 지역 안보 재균형. 예.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네. 수륙 기동단을 창설하면 그게 결국 미군의 부담이 적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예, 역할이 커지면서. 그게 굉장히 서로 간의 윈윈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수륙 기동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슬슬 디아오이디아오 앞에서 슬슬 또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긴장이 또 세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뭐 국지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해병대는 아무래도 육군보다는 좀 세니까. 네. 오늘은 거의 군사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제정세가 긴박하고 곳곳이 지금 화약고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편한 시절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까지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위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하루가 저물자 또 한 주가 저무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4대강은 녹조, 바다는 적조,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은 공조, 증거는 위조, 사실은 변조, 역사는 날조, 서민 경제는 망조, 남북 관계는 저조, 민주주의는 근조, 세월호에 대해 국민 절반은 방조. 아, 슬픈 조국 대한민국. 개념 있는 희극인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노정열 씨가 한 말인데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되며 퍼지고 있는 풍자라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내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